Healing me softly, healing me softly.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의 진행을 맡은 박서연입니다. 현대는 브랜드 시대라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 일도 사업도 더 큰 성과를 내리라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요. 사람들에게서 즉각적으로 떠올려지는 당신의 이미지와 당신에 대한 기대감과 고정된 인식,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진 결과물이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냉정한 자기평가는 퍼스널 브랜드 개발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주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박서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는 각 분야에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멋진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식생태학자이신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을 표현하는 그 다양한 수식어가 있는데 어떤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우리 박 대표님이 처음에 인트로 때 소개시켜 주셨듯이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식 생태학자라고 만들었고 네. 사실은 뒤에 교수자를 가끔씩 빼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수 그러면 사회적 이미지가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교수들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저는 저의 퍼스널 브랜딩을 지식 생태학자로 네. 잡았습니다. 네. 이미 교수님께서는 지식 생태학자 하면 유영만 교수님하고 이미 브랜딩이 돼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식 생태학자라고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떠한 그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지식 생태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네. 근데 여러분 그 명태를 갓 잡은 아이를 생태라고 그러는 건 아시죠? 네. 예, 명태를 겨울에 얼리면 동태가 되고 얼렸다 녹였다 하면 황태가 되고 그냥 말리면 북어가 네. 되고 그다음에 명태 새끼를 말리면 노가리가 되고 또 명태를 반만 말리면 코다리가 되고 네. 뭐 이렇게 생태의 변신 과정을 연구하는 사람이 지식 생태학자는 아니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연구하지만 자연에 있는 하는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원리들을 유심히 관찰해요. 관찰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게 고찰이거든요. 그다음에 고찰하는 순간 어느 순간 맞아 이런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게 네. 통찰이고요. 네. 그다음에 통찰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성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연에 가서 이 자연이 생명체들 풀이든 잡초든 뭐 꽃이든 나무든 뭐 곤충이든 그런 생물들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고 쟤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원리를 연구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맞아 제가 저런 상태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통찰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식 생태학은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이런 원리들을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한테 이렇게 뽑아서 그걸 대입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식 융합의 결과로서 생태학과 지식이 합쳐져서 지식 생태학이 됐는데 제가 그냥 앞에다가 지식 생태학자라고 써갖고 다녔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낯설어 하다가 요즘에는 아예 이제 유영만 교수 지식 생태학자 네. 겨울에는 지식 동태학자로도 바뀌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네. 있어요.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지식 생태학자. 와, 그럼 유영만 이렇게 네. 이미 교수님께서는 브랜딩이 돼 있으셔서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 예전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수도 정기공고에 입학을 하셔서 네네. 용접을 그것도 네. 배우셨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말고도 세계 석학 중에 용접공 출신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용접을 하다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됐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저 양반이 과연 용접공 출신인가. 그래서 예전에는 철판을 용접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지식을 용접하는 세계 최초의 지식 용접공으로 제가 포지션 타이틀을 바꿨어요. 근데 아무튼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있거든요. 네. 그 미래학자의 이력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분도 어렸을 때 젊은 청춘 시절에 용접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브라이언 트래시라고 있는데 브라이언 트래시도 용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미있게 강연할 때 오프닝 할 때 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그냥 제가 용접했다 그러면 이제 그저 그럴 것 같은데 사진을 이렇게 세 명을 갖다 나란히 놓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모르죠. 사람들은 네. 당연히 뭐 남자다, 뭐 잘생겼다, 책을 썼다 뭐 이런 네. 공통점인데 반전을 딱 시켜가지고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용접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하죠. 네. 네. 정말 네. 그 사람들이 그 용접 하시는 그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아마 교수님께서 롤 모델 그럴 것 같아요. 네. 용접하신 분이 이렇게 지금 멋지게끔 교수님이 되셔서 책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네, 이 용접에 잘하면요, 이 교수님보다 월급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하여튼 요즘에는 이제 대세가 융합이니까 네. 이제 이질적 지식을 갖다 붙이는 지식 용접이 이제 지식 융합이라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교수님 너무 네. 존경합니다. 교수님 그것도 책도 많이 쓰시잖아요. 이미 뭐 70권 이상을 쓰셨던데 책을 잘 쓰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책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이 네. 끊임없이 물어봐요. 네. 어떻게 이렇게 책을 빨리 쓰냐? 내가 책을 읽는 속도보다 빠른 것 같다. 지난번에 주신 책을 아직도 읽고 있는데 또 썼냐? 뭐 이런. 그래서 책에 공장을 차렸냐는 둥, 또 조교를 시켜서 책을 쓰냐는 둥. 저는 조교하고 책을 같이 쓰면 절대로 조교한테 자료 정리에 도움을 준 조교 A양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을 안 쓰고 공저자로 내세워 주거든요. 네. 책 쓰는 비결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잘 쓰려면 조건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예상을 하셨겠지만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책을 많이 쓴 작가들 치고 책을 안 읽는 작가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엄청나게 읽어야 다르게 읽어야 다른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책에 동원되는 개념이나 문장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은 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작가들의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그런 표현력이나 개념을 얼마나 많이 익혔는지에 따라서 내가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EBS에서 방송하는 지식 채널 중에 동영상 중에 경험은 안주인이다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그 가운데다가 다른 말을 집어넣으면 경험은 글을 잘 쓰는 모든 이들의 안주인이다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명언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들 보면 다 잡다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 글을 잘 쓰고 명작을 낸 사람들은 다 잡것들이라는 거예요. 네? 잡다한 체험을 하면서 청소년 시절이든 청년 시절이든 성인 시절에 그런 다양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 체험이 읽었던 책과 만나면 이제 체험과 개념이 융복합돼서 새로운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책을 쓸 수 있는 아이디어, 작품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결국은 뭐 교수님 말씀처럼 책을 많이 읽고 체험을 좀 많이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네. 좋은 글을 또 쓸 수 예.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네, 되겠네요. 네, 강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게 하시는데 교수님 주로 강연할 그 소재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강연의 소재는 정말 다양한데요. 나보고 사람들이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경영학자냐, 뭐 철학자냐, 아니면 국문학자냐. 왜냐면 제가 또 언어 유희를 잘하니까 네. 예를 들면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그래서 역경을 뒤집어 경력으로 만드는 그런 도전 정신 이런 게 또 하나의 강연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제가 사하라 갔다 와서 쓴 책이 있는데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그러면 이제 그건 제가 사하라 가서 직접 마라톤을 뛰다가 죽을 뻔한 체험을 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하라에 대한 도전 이야기 이런 게 또 하나의 강연 토픽이 될 수도 있고 또 니체는 나체다 뭐 이런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니체한테 배우는 뭐 인문학, 인문학적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이런 책을 써가지고 남다른 생각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뭐 체인지라고 해서 한자에 몸체자, 그다음에 어질인자, 알지자를 이렇게 합쳐보니까 영어의 체인지하고 한자 체인지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남다른 체인지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체인지 뭐 이런 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책의 주제별로 그 시대의 트렌드별로 또 사람들이 요즘에 궁금해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갖고 있는 방대한 이쪽에 레퍼런스 창고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편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강연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교수님이시니까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강연 강사들을 보면 컨텐츠가 많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강의가 들어오면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뭐 주제만 주면 교수님께서 또 멋지게 강의를 하시니까 정말 또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교수님이신 것 같네요. 교수님 근데 강연 제목 중에 그 속옷만 갈아입지 말고 생각도 갈아입어라 라는 그러한 또 제목이 있었잖아요. 생각을 갈아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라는 책의 부제목을 속옷만 갈아입지 말고 생각도 갈아입어라 그랬더니 진짜로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호기심 가는 주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 세탁소도 하나 차리려고 그래요. 생각 세탁 샴푸도 개발해가지고 내가 개발한 생각 세탁 샴푸로 이렇게 생각을 감으면 생각이 말랑말랑해지고 생각 린스도 개발하고 아무튼 제가 이제까지 본 책 중에 머리로 생각하는 책이 많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앉아서 생각한 다음에 생각하면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는 이런 거에 많은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쭉 관찰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는 건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제 심심하면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보거든요.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딴 짓을 자꾸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딴 생각이 들게. 예? 그래서 딴 생각이 들어서 딴 짓을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안 했던 전혀 이상한 행동, 해보지 않았던 행동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딴 생각이 들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실패를 체험해보면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다가 계획이 없었던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해보면 그때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을 색다르게 하는 방법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의도적으로 저지르게 해보거나 의도적으로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당해보거나 네. 그러면 내 생각의 파편들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조합을 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은 똑같은 정상적인 행동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비정상적인 행동도 해보고 딴짓을 좀 해봐서 네. 생각을 좀 바꿔라.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 치고 정상인 사람은 없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려면 정상적인 방법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도 불황이니까 뭐 물건이 안 팔리니 이렇게 당연한 이게 아니라 불황이니까 오히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역발상을 시도하면 색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색다른 생각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네. 또 재밌는 좋은 말씀이네요. 교수님께서 변하기 어려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네. 강철, 다이아몬드, 본인의 인식. 근데 이렇게 변하기 어려운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면 좋을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앞단에 질문하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강철이나 다이아몬드가 단단하잖아요. 네. 네.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 아몬드가 된다는 이런 썰렁한 유머도 있지만 아무튼 두 가지는 너무 단단해서 망치로 두드려도 안 깨질 정도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본인에 대한 인식이 다이아몬드 강철처럼 그거보다 더 단단해가지고 웬만한 자극을 가지고 깨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이제 다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인지라는 책에 비춰보면 체가 바로 체험이거든요.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도전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작년에 7월 달에 킬리만자로를 갔다 왔거든요. 네. 예,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오다가 죽을 뻔했어요. 킬자가 죽을 킬자더라고요. 사하라 사막, 안나푸르나 이런 데 다 올라가 봤거든요. 그런 도전 체험을 해보니까 앉아서 관념적으로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체험적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체인지의 인이에요. 인. 인간이 바뀌려면 인간이 맺는 인간 관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안 바뀌면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사람들은 주로 편안한 사람, 네. 그 늘 조언을 구하는 사람한테 익숙한 사람한테 찾아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면 나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사람, 네. 나한테 뭔가 새로운 인간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체인지의 지인데 지적 자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읽는 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공이 경영학이다. 네. 그러면 경영학 책만 읽지 마시고 사회학 책도 읽어보고 정치학 책, 뭐 행정학 책, 시인, 소설 이렇게 남들이 안 읽던 전공 바깥에 있는 책을 읽어서 전공 바깥에 있는 새로운 지적 자극이 내 머리를 자꾸 이렇게 꿈틀거리게 만들면 그때 이제 이 강철이나 다이아몬드보다 간단했던 생각의 파편들이 깨지면서 비로소 색다른 생각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나에게 자극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네. 그리고 읽는 책을 같은 분야의 책을 읽지 말고 다양한 책을 읽어볼 것. 많이 읽어라.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려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프로그램 시대에서 플랫폼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어떻게 또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교수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프로그램은 이제 본인이 혼자 만드는 거라고 본다면 네. 플랫폼은 혼자 만들었지만 그 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도 독창성의 시대에서 협동의 창의성 시대로 가고 있구나. 한참 유행했던 이제 집단 지성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본질은 혼자 외롭게 골방에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이 공유되고 서로 이렇게 충돌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스파크가 일어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시대에는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내한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새롭게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대에서 플랫폼 시대로 바뀌면 첫 번째 오픈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생각만이 맞는 것이고 다른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면 플랫폼에서 지식 공유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고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공유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잘것없는 지식이라고 해도 공유를 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또 엄청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적 자극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유하면 공유한 것의 가치는 배가 계속 2배, 3배 이상 늘어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식의 어떤 창조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창의성도 혼자 열심히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하고 인식과 관심을 달리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 플랫폼에서 서로 공유를 하다 보면은 생각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때로는 충돌도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혼자 외롭게 창조하려고 하지 말고 협동의 창의성, 협창성의 시대에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공유하고 생각해보고 그런 아이디어를 나누고 네. 이런 가운데서 아마 색다른 창조들이 꽃들이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보잘것없더라도 상대방과 함께 공유도 하고 네. 또 오픈 마인드도 또 내가 함께 내 생각을 좀 열고 뭐 이러한 또 새로운 창조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하라는. 근데 요즘 잘못된 사람들은 약간 자기 건 내놓지 않고 왜 당신은 왜 공유 안 하냐? 저의 철학은 제 지식의 99%를 다 공개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1%만 갖고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99% 따라오면 저는 1%를 새롭게 개발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제 자료를 줘봐야 따라하지도 못해요. 그냥 자료를 확보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일 뿐인 거예요. 맞아요. 교수님 자료, 강의 자료가 좋다고 해도 강사들은 사실은 욕심이 나거든요. 강의를 네. 들으면 네.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활용을 해야지 하는데 받으면 그거 못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해도 사람들은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무튼 그런 이제 아이디어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가운데서. 네,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데 좀 도움은 되지만 네, 네. 그걸 똑같이는 따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함께 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교수님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 부부 간의 소통이 참 잘 되는 부부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네. 대부분 그 남편들이 이제 교수님께서 남편 입장에서 아내와 소통이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말씀을 좀 글쎄요. 해주시죠. 그 협상 전문가가 밖에서는 협상이 잘 되는데 집에 가서는 아내와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고의 협상가는 집에 있는 아내와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협상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집에 가서는 창의적이지 않고 개그맨이 집에 가서 개그를 하지 않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네.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아내와 소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조건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아내와 얘기할 때는 항상 자기가 남편이 일단 지고 내가 지고 아내로 하여금 이기게 아내의 말은 무조건 옳다. 네. 그러면 반찬도 달라지고 그런 말도 있듯이 아무튼 아내의 말에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잘 들어보고 틀렸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이런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네. 즉석에서 틀렸다고 항의하면 그 다음날 반찬이 달라지니까 아내한테는 무조건 복종하고 경청하고 뭐 이런 게 제일 좋은 소통 방법이 아닐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면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무조건 맞다. 그러면 진짜 반찬이 좀 달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 남편 지금 되신 입장에서 볼 때 교수님 말씀처럼 무조건 아내가 이야기할 때는 맞다라고 네. 일단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교수님 많이 바쁘신데 교수님만의 그 어떠한 그 여가? 네. 노는 놀이 방식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글쎄 저는 노는 거와 일하는 게 따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예전에 에디슨한테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1년 365일 왜 일만 하냐고. 그랬더니 에디슨이 아니 일한 적이 없다. 난 365일 노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놀이와 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그 미국의 마크 트웨인도 얘기를 했듯이 그 성공의 비결은 vocation, 직업을 vacation, 휴가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스페링 하나 차이잖아요. vocation과 vacation인데 직업을 휴가로. 그래서 저도 저만의 놀이 방식은 저는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게 저의 놀이이자 일이기도 하거든요. 강연도 저의 놀이예요. 그래서 네. 재미나게 놀았는데 누가 용돈도 주고 재밌게 책을 썼는데 누가 또 제가 술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사서 인세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게 저만의 놀이이기도 한데 사람들이한테 이제 아마 그런 답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거 말고 그러면 노는 건 뭐냐? 네. 저만의 놀이는 글쎄요, 뭐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고 앉아서 또 시간 또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네. 그럼 운동하고 뭐 책 읽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이제 개념을 가지고 개념 노름을 해요.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돼. 정치를 안 하는 이유는 정치를 뒤집으면 치정이 되기 때문에 안 한다든지 이렇게 금지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개념 노름을 가지고 또 노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굉장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동안이시거든요. 아 동안이에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그 어떻게 뭐 따로 관리하시는 게 있나요? 관리는 오늘도 운동을 하고 왔는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운동을 매일 1시간 이상씩 하거든요. 네. 그게 아마 동안의 비결인 것 같고 동안의 비결은 꿈꾸는 동안은 동안이다. 네.
꿈을 꾸고 있는 사람 동안은 동안인 것 같아요. 네. 꿈을 잃어버리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역시 꿈을 꾸면 늘 동안이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네.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취업 준비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인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청춘들한테도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자리를 구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청춘들이 일을 구하기보다 자리를 구하는 것 같아요. 자리도 자꾸 저 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자리. 저 같으면 울릉도나 독도에 가서 한 1년 동안 근무하고 싶고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자꾸 지방에 가서도 해보고 싶은데 자리는 밑에도 많고 옆에도 있는데 자꾸 위에만 있는 자리를 찾으니까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자리에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일. 나한테 맞는 일, 나한테 어울리는 일, 내가 하면 재미있고 내가 하면 신나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찾기보다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내가 어디 S기업에 취업했다. S기업은 서울 시내에 있는 기업이 S기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 취업한 거 근데 가서 하는 일을 보면 나한테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래 못 가고 또 집어치우고 나오고. 그래서 일단 나한테 맞는 일은 나한테 어울리는 일인 것 같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일은 내가 하면 신나는 일, 내가 하면 재미있는 일. 그런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자기의 능력도 생기고 거기에 또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로 용돈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저 또한 동감인데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 근데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사실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럼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찾으면? 그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굴려가지고는 안 나오고 몸을 움직여서 이리저리 해봐야 돼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내가 5시간이 지났는데 5분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 게임하던 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게이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이제 프로 게이머가 되든지 아니면 게임 중독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내가 좋아하는 일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이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한 10여 년 방황을 하다가 책을 읽고 글 쓰는 재능이 조금 있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됐어요. 자꾸 써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글 쓸 수 있는 재능이 조금 있구나. 이런 걸 몸으로 알게 되지 앉아서 머리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추라고 그러는데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찾으려면 여기저기 이렇게 찔러보고 막 해보다가 이제 내면에 있는 물줄기가 이렇게 만나면 이제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이게 개인으로 따지면 욕망의 물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어느 순간 내 욕망이 저쪽에 있는 일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 그 욕망이 폭발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몰입하게 되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 일에 빠지게 되고 그게 10대, 20대, 30대 언제 올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몸으로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걸 찾을 수가 없고. 네, 요리조리 잔머리 굴리면 두통약밖에 약이 없어요. 요리조리가 아니라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서 해봐야 이게 내가 하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또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금 토크쇼도 사실은 좀 이렇게 함께 일하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좋으신 분 초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이 또한 제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또 교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데 참으로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잘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평생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악구 신림동에서 20대 고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40대가 돼도 아직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고시 출제 경영 전문가로 남아있거든요. 고시 출제 경영 전문가예요. 고시는 패스 못하고.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윈스턴 처칠이 말했던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을
절대로 쓰지 마세요. 네. 가끔씩 때려치워야 돼요. 아니면 아닌 거는 음, 포기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데 그놈의 처칠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고 20대에 시작했던 걸 40대까지 붙잡고 아직도 젊은 청춘 다 지나가고 예? 예.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옳은 방법이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21세기의 인재상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인재형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21세기 인재상을 저는 이제 제가 쓴 책 중에 브리꼴레르라고 있는데요. 네.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브리꼴레르. 브리꼴레르. 얼레리 꼴레리 브리꼴레르. 브리꼴레르는 맥가이버형 인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가이버가 책상에 앉아서 머리 굴려가지고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위기 상황이 오면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도구하고 문제 상황을 이렇게 대화를 시켜가지고 이 도구를 변형 적용해서 위기를 탈출하는 인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만년필인데 맥주 따먹는 오프너가 없어요. 그래서 맥주를 따먹으려다 보니까 이빨로 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걸 맥주 따먹는 오프너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브리꼴레리형 인재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문제 상황하고 대화를 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면서 위기를 탈출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인재상을 이제 브리꼴레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브리꼴레르가 지식의 연금술사예요. 세상에 널려 있는 이제 다양한 정보나 오디오든 메시지든 이미지든 이런 걸 편집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의 창조는 뭔가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정보, 이미 있는 오디오든 비디오든 이미지든 이런 것들을 나의 목적 의식에 맞게끔 이렇게 편집하고 가공하면 익숙했던 게 낯설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여주는 것. 그게 아마 지식의 연금술사, 브리꼴레르형 인재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브리꼴레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이 전문가예요. 사이. 전문가인데 무슨 전문가냐면 사이 전문가예요. 사이 전문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이 전문가? 네, 이 사람은 이 전문가와 전문가 요 사이에 사이. 사이를 전공하는 전문가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전문가가 스페셜리스트지만 네. 이 전문가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또는 스페셜 제너럴리스트.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브리꼴레르인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전문가는 많은데 이 전문가와 전문가가 소통이 안 돼. 다 자기가 판 우물만 계속 파다가 자기가 판 우물에 매몰돼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라서 어느 정도 우물을 파기 시작해서 우물 맛을 보면 서로 옆으로 파가지고 서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서 경계에서 이 지식과 지식이 이기적 지식이 만나면 새로운 지식이 이렇게 융합이 되거든요. 예, 지식 용접처럼. 그래서 사이 전문가는 사이 전문가.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존중하고 그 다름과 차이를 서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을 저는 21세기형 인재상 사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네. 아주 교수님은 단어 하나하나 만드는 네.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시대 브랜드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한테 어울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울리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참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왜 아름다운가를 가만히 또 따져보면 나답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자기다움을 찾아간 사람인데 내 안에 있는 자기다움을 찾아간 사람들을 또 가만히 보면 남다르게 살지 않고 색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기 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은 남다르게 남들처럼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색다르게 나답게 나한테 어울리는 일을 찾다 보면 그게 색달라지고 색달라지면 결국은 그게 남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남들처럼 남다르게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비교의 대상은 제가 보기에 어제의 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청춘경이라는 책인가 거기도 전보다 잘하려고 해라.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네. 인간은 남보다 잘하려고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브랜드를 자꾸 남의 걸 베끼려고 하지 말고 모방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숨쉬고 있는
그 파블로 네루다의 시 중에 내 안에 잠든 아이 어디 있을까? 아직 살아 있을까? 죽었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런 19절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찾아 나서는 것, 그다음에 나다움을 찾아가는 길, 그게 바로 자기 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따라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를 흔들어 깨워서 네. 색다른 것을. 네. 색다르면 저절로 남달라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색달라지면 남달라지면 결국은 남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자기다움이 탄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교수님. 인터내셔널 잡학과 교수님 양성 계획이 있으시는데요. 교수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들려주시죠. 예, 이게 예전에 오래전에 인터내셔널 잡학과 그래서 잡학대학이라고 잡사를 양성하는 대학을 만들었으려고 했었는데 그 박사 우회하기가 잡사거든요. 그래서 이 잡사가 이제 아까로 따지면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사회 전문가에게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 대학 이름을 바꿨어요. 두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앉아서 위대한 생각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않고 작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바깥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들이대고 저질러보고 행동하고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네. 그래서 4년제 대학, 정규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는 이런 교과목들 그 두리대학교에 설치해가지고 네. 세상을 도전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그래서 이 두리대학교에 부속고등학교도 있어요. 아님 말고라는 고등학교도 있고 두리대학교 부속중학교는 들이대는 중.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는 애당초, 유치원은 동심원 뭐 이렇게 다 만들어서 아무튼 네. 세상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이런 두리대학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작은 일조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 멋진 계획이 있으셔서 또 너무 학교 이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두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네. 뒷수습 박전공. 전공. 네. 전공도 딱 하나밖에 없고 학과도 딱 저질러학과 하나밖에 없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뭐 자꾸 앉아서 이렇게 TV의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가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이런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런 대학 가지 마시고 들이대고 저지르면서 네.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다운 그 이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좀 많이 하셔서 학생들 잘 좀 이끌어 주시고요.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만드셔서 출간한 모든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네, 그렇게 됐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지식 생태학자이신 유영만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남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아마도 좋은 사람,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실 겁니다. 내면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외적으로 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멋진 외적인 모습이 너무나 멋진데 이 내면적인 실력과 이미지가 또 좋지 못하면 남들에게 또한 실망감을 주게 됩니다. 결국 퍼스널 브랜드는 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늘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사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가치도 점점 더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당신입니다. 박사연의 퍼스널 브랜딩 토크쇼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멋진 분들을 모시고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생각 없이 집을 짓는 순서하고는 다르게 집을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을 짓는 순서대로 집을 그리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건설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붕부터 집을 짓는 회사가 없다는 걸 저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안 갖고 있는 것, 모자란 것, 그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내면적인 힘은 생기지 않을까.